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번 선거는 공화당이 질래야 질 수가 없는 선거입니다. 그렇죠. 예, 유례 없는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예. 어떻게 집권당이 이길 수가 있겠냐? 이건 예. 상식적으로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상황과는 좀 다른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지금 고무됐고, 네. 예, 공화당 측에서는 지금 좀 난감해하는 상황임은 틀림없습니다. 과연 그러면 공화당이 이번 선거 전략을 인플레이션이라는 경제 현안을 중심으로 짰느냐 이걸 한번 물어봐야 된다는 공화당이? 거예요. 예, 사실 경제가 안 좋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일반 유권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을 때는 야당 도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경제 문제를 물고 늘어져서 선거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었다. 네.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경제 신과 함께로 들으신 우리 팟캐스트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또 지구촌 곳곳에서 저희 3프로TV를 열렬히 지지해 주시고 또 청취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 신과 대화 시간으로 여러분 이번 주말에 뵙게 됐는데요. 불과 얼마 전입니다만 미국 중간선거 결과를 받아들면서 오우, 이거 예상 밖인데 상원에서 민주당이 조지아를 열어보기도 전에 승리를 했다는 소식도 있고요. 또 하원도 애초에 예상했던 것처럼 뭐 3, 40석 정도를 민주당이 이룰 거라는 그런 예상을 완전히 뒤집는, 뭐 몇 석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은 이걸 그냥 여소야대라고 해야 될지도 어중간한 하원의 결과를 보면서 야, 바이든 대통령의 뚝심이 대단하시구만 이런 생각도 하면서도 과연 이런 정치 지형, 미국의 민주공화 양당의 상원의 정치 지형도와 바이든 대통령의 첫 임기 후반부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또 그게 우리 한국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우리 경제와 우리 금융시장에는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 또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는 또 어떻게 가름말을 타질지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번 모셨었죠, 저희 아침 시간에. 근데 시간 관계상 또 그날은 뭐 선거 결과 거의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서요, 저희가 하다가만 듯한 그런 프로그램이라서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서강대 정치외교학과야 하상은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예,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이렇게 바쁘신데. 근데 그때 이제 예측컨대는 하원의 경우에 공화당의 승리가 거의 결정적인 것 같고 상원은 까봐야 될 것 같은데, 그때 흐름으로만 놓고 보면 그래도 공화당이 조금 유리한 형국인 것 같다라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뭇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결과가 어느 정도 다 이제 윤곽이 잡혔는데요. 네. 이미 이제 확인한 대로 이제 연방 상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2년과 마찬가지로 예. 민주당이 연방 상원의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확인이 됐고요. 예. 연방 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예나 지금이나 사실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거다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이제 공화당이 어느 정도 크게 이기느냐, 그렇죠. 이제 관건이었는데 사실 예상한 거에 비해서는 공화당이 매우 어려운 선거를 네. 치렀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수당의 지위를 연방 하원에서는 차지하지 못하지만 매우 만족스러운 선거 결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하원이 그 여러 가지 그 국회 기능으로서 더 많은 기능을 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물론 이제 중요한 결정들은 상원에 가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숫자적으로도 하원의 숫자가 훨씬 더 많으니까 지역구 숫자도 많고 하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상하라는 개념보다는 미국의 국민들의 대변자로서의 기능은 오히려 하우스, 즉 하원이 더 많이 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거기를 잃었단 말이죠. 어쨌든 여소야돼요. 한석이라도 저쪽이 더 많으면 맞습니다. 여소야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 선거 결과에 대해서 바이든이 굉장히 흡족해하고 오히려 승리했다라는 느낌마저 들게끔 지금 연출이 되고 있다. 예. 이게 중간 선거는 원래 야당이 유리한 건가요? 원래 중간 선거는 집권당, 그러니까 그 대통령 소속 정당이 항상 의석을 잃는 그런 이제 경험적인 법칙이 있는데요. 네. 근데 이번에도 사실은 이제 하원에서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 소속 정당인 민주당의 의석을 하원에서 잃기는 잃었죠. 예. 근데 이제 그 전에 살펴봐야 될 것이, 이게 이 중간 선거가 중요한 이유는 이제 연방 상하원 의원 선거고 이제 입법부 구성원을 이제 짜는 그런 선거인데, 그렇죠. 미국은 이제 연방 차원에서 법이 통과가 되려면
비슷한 같은 내용의 법이 연방 하원이랑 상원 모두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연방 상원 혹은 연방 하원 중에 하나라도 대통령 소속 정당의 다수당이 아니면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원하는 입법 행동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는데, 예. 근데 지금 이제 보시면은 연방 상원은 민주당이 예상 외로, 그러니까 예상한 것보다는 이제 더 민주당한테 유리한 결과로 그렇죠. 연방 상원에서 민주당의 다수당이 됐고, 문제는 연방 하원에서도 보시다시피 그 의석 차가 별로 안 난다는 거예요. 네. 지금 예상으로는 아마 218석을 얻어야 연방 하원에서 다수당이 되는데 예. 공화당이 221석 정도 얻을 거라 이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바이든 입장에서는 상원은 이미 민주당의 다수당이고 하원에서는 공화당의 다수당이지만 하원 공화당 다수당의 3명, 4명 정도의 의원만 설득하면 사실은 어떤 특정 법안에 대해서 과반수를 만들 수 있단 근데 말이죠. 그게 우리 정당 시스템은 불가능할 것 같단 말이에요. 예. 당론이라는 게 결정인데 예. 예를 들면 우리 국민의힘과 네. 더불어민주당이 있잖아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법안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데 야당인데 내가 반대한다. 물론 뭐 최근에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고정관념으로는 대통령이 야당을 몇몇 의원을 설득 혹은 뭐라고 표현해도 포섭을 해가지고 법안을 그게 가능하냐? 우리 인식으로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게 아마 36년 상원 의원 생활을 한 바이든 대통령의 장점일 수도 있는 거죠. 그 예. 가능한 게.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최근에 예를 보면은 네. 보시는 이제 6가지 정도 그 바이든 행정부 2년 동안 통과시킨 굵직한 법들을 지금 나열을 해봤는데요. 네. 저기 이제 보라색으로 제가 표시해 놓은 것들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가 됐지만은 공화당 의원 중에 일부가 찬성한 법안들이에요. 어허. 그러니까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유일하게 저 중에서는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저 예, 마지막 IRA. 것만 완벽하게 민주당 의원은 다 찬성, 공화당 의원은 다 반대로 통과가 된 거고, 예. 나머지 법들 이제 첫 번째 거는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거고, 두 번째 거는 이제 인프라 개선하겠다고 돈 쓰겠다라는 그렇죠. 거고, 세 번째 거는 총기 규제 관련된 법안이거든요. 네 번째 거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에 참전했던 용사들에게 예. 좀 보건 혜택이라든가 이런 걸 주겠다라는 법이고, 칩스 앤 사이언스 액트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한 산업을 이제 미국 중심으로 만들겠다라는 네. 건데, 저기는 모두 다 일정 숫자의 공화당 의원들이 동의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이탈 혹은 반란표라고 우리가 우리 정서에 그런 표들이 늘상 있어 왔다는 얘기시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구도는 과거에 비해서 지금 미국 의회가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 협의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 상대적으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근의 예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바이든 행정부 첫 2년 동안 소위 초당적인 그렇군요. 지지를 얻어서 통과시킨 중요한 법들이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연방 하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지만 의석 차가 그렇게 크게 안 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정치적인 이론적으로는 네. 그렇군요. 예, 공화당 의원을 포섭해서 하기야 뭐 다수당이자 여당인 그 상원에서도 조맨친 상원 의원이 그렇죠. 계속 바이든을 예. 발목을 잡아가지고 네. 이번에 보니까 50석 가지고 안 되고 예. 조지아도 이겨야 된다. 왜냐하면 예. 조맨친이 또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했던 네, 거. 맞습니다. 그래서 조지아 네. 지금 상원 의원 결선 투표가 12월 6일 날 열리는데 이제 거기서도 이제 민주당이 승리를 하게 되면 51대 49로 그렇죠. 예, 아주 안정적인 네. 그런 위치를 차지하게 되겠죠. 자, 그럼 상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50대 50이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상원 의장 성격인 부통령이 이제 캐스팅 보트를 가져서 이제 다수당 지위를 유지해 온 건데 이제 조지아에서 이기게 되면 그마저도 더 여유 있어지는 건데 자 여론조사상하고 전혀 다르게 결과가 나왔단 말이에요. 특히 네바다 같은 데서 대역전 드라마가 펼쳐졌는데 네. 교수님 보시기에 왜 여론조사상의 민주공화의 양당의 어떤 우열이 왜 이렇게 예상과는 달리 서프라이즈한 결과가 나왔다고 보세요? 우선은 이제 그 여론조사 기관에 계신 분들을 좀 옹호를 해야 될 텐데요. 예. 이게 그 항상
그 여론조사 특히 이제 선거를 앞두고 이제 여론조사를 수행해서 누가 이길 것이다라고 발표를 하면 네. 그럼 이제 몇 퍼센트 대 몇 퍼센트로 누가 이길 거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예측을 하는 대신 네. 이제 범위를 정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A 후보는 한 요 정도 범위 내에 득표율을 얻을 거다. B 후보는 한 이제 이 정도 범위 내에 득표율을 얻을 거라고 추정을 할 수 있다. 이래서 이제 범위, 그러니까 그 인터벌을 주고서는 이제 48%에서 뭐 51% 사이의 득표율, 네. 뭐 51%에서 54%의 득표율 이런 식으로 이제 예측을 하는데, 예. 근데 이제 언론 보도를 할 때는 이제 그 인터벌 그 범위를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그 누가 이길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흑백 논리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지금 결과가 나온 것도 이제 과거에 그 여론조사 회사들이 추정한 결과를 보면은 그 범위 안에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예, 근데 이제 그 범위를 고려하고도 굳이 승자를 예측해봐라 그러면 이제 네바다 같은 경우에는 상원 의원 선거에서 현직자인 민주당 의원이 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는 했지만 이제 그거에 반대되는 결과가 나왔을 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론조사 결과가 완전히 틀린 건 아니고요. 예. 근데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정확하게 얘기하기에는 너무나도 현실이 실제 상황이 이 두 후보 간의 박빙의 승부들이 많았다라고 보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가 잘못됐다. 요거는 약간 좀 수정해야 될 그렇군요. 의견 같고 이제 오히려 이제 여론조사 결과에서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상황이 팽팽하게 맞붙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체적인 의석수에 대해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조금 다르게 나왔으나 네. 전반적으로 투표율과 투표의 어떤 배분 네. 이런 부분에서는 거의 오차 범위 내에서 네, 맞습니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예, 보시는 예, 거네요. 예. 예. 하지만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예상 외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확률적인 거니까요. 예, 그래서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번 선거에는 지겠구나. 그리고 이번 선거에는 상하원을 다 잃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거는 사실이고, 예, 이제 그 정치인들의 동물적인 감각에 의거해 네. 봤을 때, 근데 이제 그 상황과는 좀 다른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상당히 지금 고무됐고, 네. 예, 공화당 측에서는 지금 좀 난감해하는 상황임은 틀림없습니다. 자 이게 근데 우리로 치면 도지사 가번호죠. 네. 주지사를 뽑고 상원 의원을 뽑고 하원 의원을 뽑으니까 다 지역구가 있는 거죠. 네. 주지사도 주를 주 전체가 지역구죠. 지역구라고 할 수 네. 있으니까 미국 대통령 선거하고는 흡사 다른 게 미국 대통령 선거는 그 주에서 이기면 다 갖고 가는 그런 네. 상황이고 여기는 이제 개별 투표들을 다 반영하는 건데 그때 제가 아침에 교수님께 그 질문을 드리면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여쭤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이 이제 코로나 연간을 겪으면서 굉장히 그 샐러리가 비교적 높은 혹은 전문 직종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 거의 해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연간에 있었던 재택 근무라는 게 새로운 환경이 벌어졌거든요. 제 아는 분들도 시애틀이라든지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에 다니면서 상당히 많은 숫자들이 환경이 좋은 콜로라도라든지 아리조나라든지 이런 데 살면서 재택근무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재택이라는 거는 그 집의 쉘터 그러니까 그 집에 거주하는 거 기준으로 해서 투표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거기에 산다고 신고를 했으면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예전에는 실리콘밸리라든지 산호세라든지 예를 들면 뭐 샌프란시스코라든지 시애틀이라든지 이런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이 모여 살던 지역에서 그렇지 않은 정치 색깔이 느슨하거나 오히려 공화당 색채가 더 짙었던 지역으로 이런 사람들이 침투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그게 아주 숫자가 많지 않아도 네. 박빙 승부에는 변수가 그렇죠. 될 수도 있겠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도시 네. 지역을 중심으로 보면은 또 이제 그런 현상이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지금 그 매우 박빙의 승부 정말 몇백 표 차이 안 나는 지금 그 승부를 펼치고 있는 게 콜로라도 3번 지역구인데요. 그렇죠. 콜로라도 3번 지역구가 사실은 상당히 시골 지역이거든요. 근데 젊은 이제, 지식인들이 많이 간다는 거잖아요. 예, 그 콜로라도 3번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지형을 봤을 때 이건 완전 시골 지역이니까는 여기는 공화당 후보가 당연히 이기겠구나. 예. 그리고 이제 거기 나온 이제 공화당 후보가 또 이제 열렬한 트럼프 지지자예요. 네. 그래서
여기는 뭐 그 트럼프 지지자인 공화당 후보가 이길 구도다라고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제 그런 지역에서도 예. 박빙의 승부가 벌어지고 뭐 애리조나, 네바다 이런 데도 그런 데도 예전에는 마찬가지죠. 예, 예. 이제 빨간색이 이제 주도를 예. 했던 그런 지역인데도 지금 뭐 보면은 예전과 달리 박빙의 승부가 벌어지네, 혹은 민주당 후보가 더 유리하네,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제 인구 구조의 변화, 특히 이제 사회 경제적 지위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사회 경제적 지위가 뭐 워낙 예전서부터 높으신 분들은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하지만 뭐 최근 이제 IT라든가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민주당 성향이 강하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의 이제 이동이랑 이제 정치 지형의 변화랑도 상관관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흔히 얘기했던 게 이 트럼프의 변수였던 것 같아요. 트럼프가 선거 전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물론 본인의 대선 가도에 그게 예, 오늘 출마 선언했죠. 그러니까요. 2024년 대통령 그래서 그 선거. 출마 선언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서전을 치렀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 트럼프의 선거에 적극적인 개입한 거를 두고도 이게 패착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공화당 측 인사들도 꽤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제 대선 잠재적 대선 주자로서 트럼프가 선두권이 아니더군요. 선두가 아니더군요. 그렇죠? 네, 결과론이죠. 네, 결과론적으로. 예. 그래서 그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선은 이제 이번 선거에서 왜 이제 공화당이 예상보다 그 성과를 얻지 못했냐라고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번 선거는 공화당이 질래야 질 수가 없는 선거입니다. 그렇죠. 예, 유례 없는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예. 어떻게 집권당이 이길 수가 있겠냐? 이건 예. 상식적으로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과연 그러면 공화당이 이번 선거 전략을 인플레이션이라는 경제 현안을 중심으로 짰느냐? 이걸 한번 물어봐야 된다는 공화당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선 인플레이션은 여름에 가장 높았고 지금은 살짝 떨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높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으로 지금 허덕이고 있고 고통받고 있는 그런 일반 대중에게 이 인플레이션이 문제고 이 인플레이션의 책임은 바이든 행정부다라는 그런 프레임을 잘 짜서 선거운동을 과연 공화당이 했냐. 돌이켜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물론 네.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공화당은 그럼 어떤 기준으로 이번 선거에 임했냐. 그럼 대부분의 공화당 후보들은 2020년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는 얘기를 아직도 반복을 한 거고 예. 그리고 이민 문제라든가 이 범죄의 문제라든가 이런 이제 경제적이지 않은 물론 경제랑 연결은 되지만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경제 현안 인플레이션과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주로 이제 선거 운동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 경제가 안 좋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일반 유권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을 때는 야당 도전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경제 문제를 물고 늘어져서 선거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었다. 네.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그게 결국은 지금 이런 식의 결과가 패착이었다. 패착이 아니냐라는 걸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관련해서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부정선거 즉 지금 대통령인 바이든은 정당한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그런 레토릭이 아직까지도 효과를 발휘할 거라고 믿었던 것이고 그걸 믿은 이유는 뭐냐면 2020년 선거가 부정선거여야 바이든 지금 현 대통령은 정당한 대통령이 아니고 본인이 2024년에 나왔을 때 다시 대통령을 할 수 있는 정당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개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런 프레임이 좋은데. 프레임이 좋은데 이게 과연 선거에 도움이 됐냐라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 결과론이긴 하지만 다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고 나서 공화당 사람들 특히 이제 트럼프랑 그렇게 가깝지 않거나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공화당계 사람들은 이제는 트럼프식으로 전략을 짰다가는 2년 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네. 된 거죠. 근데 경제 문제만 놓고 봤을 때 네. 제가 이제 선거 결과가 다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선거가 끝나갈 무렵에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 기자회견의 연설과 일문일답을 제가 일부분을 봤는데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 오케이 심각했지. 그런데 이게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었잖냐. 전 세계가 다 인플레이션인데 그 인플레이션의 구간 내에 있을 때 어느 경제가 가장 강력했냐. 미국이잖냐.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완전 고용이다 우리가. 그렇죠. 인플레이션은 뭐 8% 9% 했고 네. 뭐 그나마도 피크아웃 했는데 우리가 지금 잡을 다 주고 있지 않냐.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인플레이션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가장 강한 경제가 어디냐.
그리고 미국 기업들이 얼마나 튼실하냐 이런 얘기들을 세세하게 숫자를 얘기하면서 하는데 네.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저로서도 제가 만약 미국의 유권자라도 네. 메이크센스 하네. 근데 공화당 유권자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게 질문이죠. 그런데 이제 예. 선거 결과는 네네. 공화당은 원래 공화당 찍는 거고 민주당은 민주당 찍는 건데 네.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사람들이 캐스팅 보트를 그렇죠. 가졌는데 예. 만약에 공화당이 계속 경제 문제 가지고 물고 늘어진다 한들 과연 그게 통했을까? 왜냐하면 기름값은 이제 130불, 120불 찍고 이미 80달러 선으로 내려왔고 네. 이 인플레이션도 이제 조금씩 이제 적응하고 있는 네. 그런 기간인데 자기가 일하고 싶으면 다 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지금 미국을 이제 경기 침체를 얘기하지만 불황이라고 생각하는 미국 사람보다는 지금 현재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미국 사람이 더 많은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타이밍이 사실은 중요했던 거죠. 그럼 뭐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심하고 그 기름값이 높았을 그 시기가 한 2달만 더 지속이 됐었어도 네. 공화당에서는 충분히 그거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네. 이게 다 여름을 기점으로 해서 좀 꺾이는 상황이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약간 적응하는 상황에서 이제 공화당은 다른 전략을 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결과랑 이제 연결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예. 변수가 있습니다만 이제 근데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치에서는. 근데 그 하루 그렇죠. 혹은 일주일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막바지에 예. 어떤 이벤트들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예. 근데 막바지에 비교적 약간 근데 사실 전보다는,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2020년에 재선에 실패한 결정적인 이유를 대라 그러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가 4년 그렇죠. 차에 닥친 거거든요. 네. 그때까지는 경제 좋았거든요. 네. 예. 민주당 소속 대통령이 첫 번째로 중간 선거에서 다수당을 지킨 게 1962년 존 F 케네디 대통령 시절 이후 처음이라는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 그렇게 들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안 했습니다. 아주 드문 얘기긴 드문 네. 사건이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1962년도에 존 F 케네디는 너무너무 젊은 히어로잖아요. 그렇죠. 예, 뜨는 예. 인기 절정에 요즘으로 치면 거의 아이돌 락스타 같은 사람이고 네. 바이든 대통령은 예. 이제 80세가 넘으면 다음에 나와도 되나 이런 상황이고 인플레이션을 겪었는데 만약에 이 교수님 이거 센세이션을 한 거죠. 근데 단순 비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때랑 지금의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사실 이게 선거 결과들을 시계열적으로 과거와 지금을 비교한다라는 게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단계에서 그냥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외적인 현상이다. 이번 선거 결과는. 그래서 이제 그 예외성이 이제 무엇에 기반하고 있느냐를 뭐 출구조사라든가 아니면 다른 설문조사 결과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좀 시간을 갖고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 선거 전에도 좀 이야기되었던 여러 가지 이제 그 선거에 영향을 줄 만한 요인들 중에서 어느 쪽이 좀 더 부각된 것 같고 그렇군요. 어느 쪽이 좀 상대적으로 생각보다는 덜 작용을 했는지에 대한 어떤 그 사변적인 이야기 정도만 지금 할 수 있는 거고 사실 보다 더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서는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자,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뭐 대부분 이제 많은 분석들이 있었으니까 그럼 지금부터 어떤 일들이 미국 정가에 그리고 우리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될 건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만약에 이제 상하 양원을 다지고 하원에서 대패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차기에 나오기 힘들 것이고 그러면 레임덕이고 당연히 지금 추진하고 있는 모든 새로운 법안이나 이런 것들의 동력을 잃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났기 때문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부터도 굉장히 강력한 리더십을 행사하면서 다음 차기에도 당연히 나와서 재선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건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요. 네. 예, 우선 지금 하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거기 때문에 네. 뭐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분점 정부, 그러니까 이제 분점 정부라 하는 것은 이제 대통령 소속 정당이랑 의회 다수당이 다른 경우가 분점 정부고 네. 단점 정부라고 하면은 대통령 소속 정당이랑 의회 다수당이 동일한 경우를 단점 정부라고 하는데 예. 바이든 대통령 첫 2년은 단점 정부였죠. 예, 상하원 모두 다 다수당이 민주당이었고 바이든 대통령 본인도 민주당 소속이고. 근데 지금은 이제 상원 다수당 지위를 민주당에 유지를 하긴 하지만 3년 차, 4년 차는 그래도 하원 다수당의 공화당이기 때문에 뭐 엄격히 얘기해서 분점 정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문제가
이제 중요한 법들을 심의를 이제 하고 이제 법안 발의를 하고 토의를 하고 그리고 통과시키는 거는 의회에서 다 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연방 상하원에서 다 통과를 해야 되고 마지막에는 대통령이 사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제 만약 가상의 상황에서 연방 상하원이 모두 다수당이 공화당이라도 사실 바이든 대통령은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방 상하원이 다 공화당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IRA를 뭐 개정하는 법을 통과를 시켰다. 그럼 의회를 통과한 거지 그 법이 되려면 대통령이 사인을 해야 된단 사인을 말이죠. 안 하면 되는군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걸로 끝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분점 정부 하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약해진다. 혹은 분정 정부 하에서 대통령은 바로 레임덕에 빠지고 식물 대통령이 된다. 이건 좀 과장된 얘기입니다. 네. 왜냐하면 입법 과정에서 대통령이 마지막에 그렇군요. 법안에 사인을 하는 그런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비추어 봤을 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우선은 그 1, 2년 차에 사실 중요한 법안들을 많이 통과를 시켰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상당히 유약해 보이고 그리고 좀 우유부단해 보여도 사실 과거의 대통령과 비교해 봤을 때 첫 임기 2년 동안 중요한 법안을 통과시킨 수라든가 그 법안의 비중으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도 보면은 예. 거기에 그 연방 정부 차원에서 환경 보호에 돈을 많이 쓰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건 미국 역사상 처음 그 정도 액수로 환경 보호에 쓰겠다라는 그렇다고 거거든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죠. 이런 일은 한 대통령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과거에. 근데 그 연장선상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이 3, 4년 차에 생각보다는 의회 상황이 좋다. 물론 하원 다수당이 공화당이지만은 의석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은 말씀드린 대로 하원에 있는 공화당 의원 중에서 몇 명을 포섭을 해서 남아 있는 법안들, 그러니까 본인 머릿속에 있었던 진행하고 싶었던 내가 4년 동안 하고 싶었던 중에 2년 동안 못 하고 앞으로 2년 동안 하고 싶었던 것들의 네. 일부를 진행을 할 가능성을 배제를 못 합니다. 그게 이제 하나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대통령의 권한 중에 하나로 이제 행정명령이라는 게 있죠. 그건 이제 의회를 우회해서 실질적으로 대통령 혼자서 법을 그렇죠. 만드는 건데 근데 이건 사실 위험해요. 왜냐하면 행정명령을 대통령이 발효를 하면은 그러면 즉각적으로 소송이 걸립니다. 대통령 네가 무슨 권한이 있어갖고 이걸 법으로 만드냐라는 그런 이제 반대 의견이 있어갖고 소송에 걸려서 그게 보통 사법부로 가요. 그러니까 행정명령을 발효하는 것은 그 단계에서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 이게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으려면은 그런 이제 법원에서 대통령 손을 들어줘야 되는 게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의회에서 뭔가 이 일이 잘 안 이루어질 것 같고 의회가 대통령이 나에게 별로 협조를 안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대통령이 하면은 네. 상징적으로 행정명령을 교묘하게 쓸 가능성도 배제를 못한다라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고 세 번째는 의회가 정말 협조를 안 해줄 것 같다. 전혀. 그러면 의회가 협조를 안 해주면은 사실 우선순위가 뭐 미국도 그렇고 모든 나라들이 국내 정책이 우선이지 대외 정책이 우선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의회가 전혀 안 도와준다. 그러면 대통령은 그럼 이제 내가 국내 정책으로서 뭔가 업적을 내기가 어렵겠구나. 밖으로 도는군요. 그렇죠. 그럼 이제 외교 정책 관련된 거에 신경을 쓸 가능성이 예. 높겠죠.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근데 지금 이제 그 선거 결과 보기 전에는 두 번째, 세 번째 시나리오가 좀 더 타당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의회의 그 중심이 이제 공화당으로 넘어갈 것이 확실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니까는 그렇게까지 공화당으로 완전히 의회의 중심이 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 후에는 선거 전보다는 1번 시나리오, 즉 대통령 주도로 집권당인 민주당 주도로 공화당 의원들을 좀 설득해서 남아있는 법들을 조금 실행에 옮기려는 그런 노력이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뭐 아직 시간이 좀 있습니다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출마 선언 물론 이제 자신한테 옥죄어오는 사법 처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미리 한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근데 선거 전문가들 미국 정치 전문가들은 중간 선거 끝나면 다음 대선 레이스가 이미 시작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도 하시더군요. 예.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을 위한 도전은 거의 기정사실화돼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선거 전보다는 지금 확실히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당 내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아진 거는 사실이겠죠. 네. 왜냐하면 2020년에 트럼프를 이겼고 어찌되었건 그리고 이번에도 사실은 지난 몇 번의 민주당 대통령과는 달리 중간 선거에서 뭐 승리라는 표현을 써도 될 정도의 그런 결과를 냈기 때문에 사실 결과로 승부를 하는 거죠. 정치라는 게. 그렇죠. 예.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도전자들이 당신이 내려와야 한다라는 적당한 명분이 지금으로선 없다.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민주당에 그런 바이든 말고 대안이 있냐 그러면 이것도 역시 마땅치가 않다라는 겁니다. 버니 샌더스라든지 그때 경합을 했던 사람들의 존재감은 지금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버니 샌더스, 뭐 엘리자베스 워렌, 그다음에 이제 하원 차원에서는 알렉산드레 오카시오 코르테스라고 예. 하는 이제 지금 약간 급진파로 알려진 분들이 네. 흥미롭게도 이번 중간 선거 때 모두 입을 닫고 계셨어요. 예. 왜냐? 그들이 입을 열면은 역공이 바로 나와요. 공화당으로부터. 역시 저 정당은 급진 진보 사회주의 정당이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선거 전략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들 이제 소위 이제 민주당 내의 급진파 그들은 사실 바이든보다는 이제 뭐 굳이 얘기하자면 약간 더 왼쪽으로 가신 분이죠. 예. 왼쪽이신 분이죠. 이제 그분들이 지금 입을 닫고 있었고 그리고 그분들이 입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 또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사실은 대통령 후보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좀 2024년 대통령 선거는 어렵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들을 다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버니 샌더스는 우선 또 그분들 나이가 너무 많고요. 예. 근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예년에 이제 미국은 이제 중임제까지 할 수 있는 나라니까 네. 현직 대통령의 임기 말 혹은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다라고 인정되어지는 기간에 네. 여당의 유력 정치인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현역 대통령보다 내가 더 낫다라고 주장하는 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건 많지 않은데 뭐 이제 잘 알려진 예로는 지금 여전히 살아계신 그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임기 그때 4년하고 그만두셨는데 그때도 뭐 경제 위기 있었고 인플레이션 있고 뭐 이제 유가 파동이 있었고 네. 난리가 났던 그때인데 그때 이제 그 재선 1980년에 재선에 나오시려고 했을 때 민주당 내에서 그 존 F 케네디 집안 사람인 이제 에드워드 케네디 그렇죠. 상원 의원이 이제 경선에 나왔었죠. 예. 예.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그래서 결국 이제 지미 카터가 결국에 이제 현직자 음. 대통령이 그 경선에서 본인이 스스로 아니 나는 한 번만 할게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까? 그건 민주당 정확하게 공화당? 한 번은 아니고요. 그 가장 유명한 예가 린든 B 존슨 대통령 민주당 예. 이분이 이제 원래 이제 존 F 케네디 대통령 때 부통령을 하고 있다가 승계를 1963년에 이제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돼서 이제 승계를 했죠. 예. 그리고 64년 선거에 나와서 이겼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68년 선거에 다시 나올 수가 있었어요. 아 그게 이제 한 예. 번 한 걸로 안 치는군요. 안 치는 거죠. 그러니까 예. 당선이 중요한 거예요. 당선 숫자가. 네. 그래서 68년에 나오실 수 있었는데 그때 이제 뭐 그 베트남 전쟁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흑인 민권 운동 그다음에 반전 운동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 민주당의 내홍까지 겹친 상황이어서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고려를 한 끝에 이제 린든 B 존슨 대통령이 68년 선거에 출마에 안 하겠다라고 네. 그러죠. 그러고 나서 그 민주당 후보로 누가 나온 거죠? 그때 이제 나왔던 후보가 이제 후버트 험프리라는 후보가 나왔고, 떨어졌군요. 근데 그분이 이제 리차드 닉슨 공화당 후보한테 그렇군요. 져서 떨어졌는데 이제 그때 경선 때에 이제 유명했던 사건이 워터게이트. 이제 로버트 케네디 로버트 케네디. 이제 예전 법무장관이 예. 암살당한 게 그때고, 네. 그리고 당시 민주당인데 린든 B 존슨 대통령의 베트남 전쟁 그 전략에 반대를 해서 반전 운동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유진 맥카시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제 그분이 사실은 젊은 층의 지지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후버터 험프리라는 분을 당 지도부 민주당 지도부에서 이제 후보를 안 치고 거기에 불만을 품은 또 민주당 젊은 세력 중심으로 해서 한번 폭동 같은 게 일어나고 이러면서 나중에 그 메카시가 그건 아니죠. 예,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지금 요번에 이제 하원 의장이 될 공화당 케빈 메카시도 또 메카시인데 그러니까.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대충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이제 공화당이 좀 복잡해졌는데 네네. 디센트인가요? 예. 론 디센티스. 예, 디센티스. 예. 플로리다 주지사죠. 네, 맞습니다. 예. 갑자기 부상했어요. 갑자기는 아니고 사실은 이제 업계 예. 사람들에게서는 뭐 트럼프가 아니라면은 2024년 공화당 경선에 유력한 후보로 론 디센티스를 점찍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우선 그분이 뭐 40대고 그리고 그 학력도 좋고 어떤 사람인가요? 40대에 뭐 하버드 예일 출신이고 그리고 참전 용사입니다. 예. 이라크 전쟁에도 갔었고 그 다음에 플로리다 주에서 이제 정치 경력이 꽤 있어요. 네. 하원 의원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주지사로 이제 일을 했는데 근데 정책 입장을 보면은 트럼프랑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트럼프랑 비교를 해보면 트럼프가 약간 손해를 보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어허. 나이도 많고 조금 더 튀고 경험도 없고 네. 근데 이쪽을 보니까는
정책 입장은 다 비슷한데, 그러니까 반이민, 예, 그다음에 뭐 폴리티컬 코렉트니스 (PC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그게 뭐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PC라는 게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도 가끔 뭐 드물지 않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거지만, 그러니까 이제 과거 차별받았던 소수자들의 권익을 보호해 주는 것이 너무 지나치다. 네, 그래서 오히려 백인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남자들에게 역차별인 예. 그런 이제 상황들이 발생하는 건 이거는 문제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 이제 사실 이렇게 대립각을 만드는 것이 민주당 내 급진 세력이랑 이제 대립각을 네. 세우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뭐 아시다시피 트럼프도 그런 이야기는 많이 했었고, 예, 그러니까 론 데산티스도 이제 비슷한데, 예, 트럼프보다는 론 데산티스가 조금 더 세련되고, 예, 그리고 이제 입법 활동 같은 것도 이제 정치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플로리다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이게 이제 뭐 며칠 전 결과긴 하지만 이번에 선거가 있었어요, 론 데산티스가. 그러니까 네. 선거가 없었으면 사실은 뭐 이렇게 확 이번에 뜬다 이런 게 없었을 수도 있는데, 가버너로서 출마를 했군요. 그렇죠. 이번에 주지사 선거에 이제 출마를 해서 압도적인 표 차이로 이겼다는 거죠. 플로리다에서 원래 60% 지지가 나오나요? 그러니까 플로리다가 원래 전통적으로 경합주였잖아요. 그러니까요. 거기가. 예. 근데 네. 저기서 저렇게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기 저기 때문에, 히스패닉이 워낙 많은데. 그렇죠. 오히려 트럼프가 지지했던 후보들이 이번 선거에서 약간 지지부진했던 거랑 대조가 되는 거죠. 네. 트럼프가 지지했던 후보들은 잘 못 이기는데 네. 론 디센티스는 보니까 아주 쉽게 이기네. 네. 그럼 당연히 이제 미디어, 그다음에 많은 정치인들, 그리고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의 네. 관심이 저분한테 쏠리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도지사 선거에 나갔는데 저 험진데 예. 이겨버리니까. 그렇죠. 그럼 갑자기 중앙 무대에 그죠? 네, 그렇죠. 잠룡이 돼버리는 이제 그런 그렇습니다. 케이스인데 예. 저 론 디센티스는 그런 정도 수준을 조금 넘는 수준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기는 걸 보면은 사실은 이제 2년 후, 뭐 2년 후에 뭐 얼마나 많이 정치 지형이 바뀌겠냐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한다면, 저분은 그러면 경합주에서 저렇게 넉넉하게 이기네. 예. 그러면 우리 당 후보로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겠죠. 플로리다도 선거인단 수가 꽤 되는 데죠. 그렇죠. 게다가 선거인단 수가 꽤 큰 저기 주기 먹고 때문에 들어갈 거다라는 그렇습니다. 계산법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경합주니까. 네. 아하. 다른 분들 언급되는 분들이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이제 리즈 체니가 네. 이제 트럼프가 출마를 다시 하겠다라고 그러면은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뭐 마이크 딕 펜스 체니의 딸. 맞습니다. 예. 예, 그분은 이제 트럼프랑 계속 각을 세웠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도 뭐 출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부통령을 했지만은 트럼프랑은 사실 실질적으로 갈라진 이제 마이크 펜스도 모르죠. 뭐 어떤 시 나올 가능성도 배제를 못하는 거고, 그리고 네. 이제 몇 명 더 그 공화당 내에서도 호시탐탐 다음 대통령 자리를 노리는 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펜스 부통령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예, 좀 약해 보이죠. 좀 약해 보이는 것 같긴 한데 도널드 트럼프 때는 예. 그 밑에 있을 때는 거의 예. 순종하다가 막판에 조금 결을 맞습니다. 달리했던 미국 사람들이 그런 거에 대한 평가는 또 냉정한 부분들이 있던데. 예. 그래서 어쨌든 현재 민주당의 대선 지형도는 상당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일단은 우리한테는 신예로 이제 보이지만 정치 경험이 오히려 트럼프보다도 많은 론 디센티스가 선두권으로 나오고 있다, 이런 건데요. 근데 이제 보시면 이제 주지사, 물론 이제 하원 의원도 하셨지만 주지사로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이게 항상 주지사 출신 대통령 후보가 갖는 문제가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한 게 외교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분명히 대통령 선거 때 뭐 론 데산티스 뭐 아니면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오게 되면은 분명히 이제 한국 언론에서 저분이 과연 대통령이 된다면, 뭐 저분이 공화당 혹은 뭐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은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 거냐. 근데 주지사 출신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게 참 대답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 모르겠다는 때문에.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저런 분들이 유력 정치인으로서 중앙 무대에 나온다라고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정말로 대통령의 꿈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외교 정책을 해야 되는데, 그때 좀 이런 거를 좀 고려를 해달라는 걸 미리미리 얘기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의 민심도 굉장히 우리가 예측하기 힘든, 왜냐하면 당연히 뭐 그 인플레이션 구간에 정권 심판론이 비등했을 거고, 그래서 다 이길 것이다라고 봤는데 의외에 과연 뭐가 그렇게 됐을까에 대해서도 정치학자들이나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지금부터 다 분석을 해야지만 아마 그런 실수를 2024년도 선거에서
2024년이 맞죠? 맞습니다. 24년도 선거에서 아마 되풀이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자, 선거 얘기 이 정도 하고요. 네. 사실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그게 이제 G20 발리죠. 거기서 진행이 됐는데, 자, 한미 관계가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 2년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변수가 뭐가 될까? 지금은 뭐 그 외견상 관계가 굉장히 좋은 거죠. 예, 어떻게 예. 보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조금은 균형을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미국 쪽으로 전 정부나 전전 정부에 비해서도 오히려 더 이런 쪽으로 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관계 설정은 미국과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네. 그런데 또 산업계라든지 경제계를 보면 예. 뭐가 좀 막힘이 있다 이런 느낌도 좀 든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제 전공이 또 아니기도 해서 더욱 말씀드리기가 어렵긴 한데요. 근데 하나 이제 질문을 던져야 되는 것이 네. 과연 이제 그 미국이 주도적으로 동아시아 혹은 한반도 중심 한반도에 초점을 맞춘 정책 아이디어가 있느냐를 한번 좀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뭐 트럼프 이후로 분명히 주도적으로 바꾼 부분이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바이든 행정부 2년 동안 사실 미국에서는 산업 정책이라는 게 그렇게 흔하지가 않거든요. 네. 당연히 뭐 산업이라는 거는 시장에 맡기는 거고 예. 연방 정부가 거기에 개입하는 거는 오랫동안 민주당 공화당 막론하고 꺼려왔던 부분인데 지금 칩스 앤 사이언스 액트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연방 정부가 주도로 어떤 산업에 밀어주겠다 이런 식의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거는 분명히 현상 유지가 아닌 현상 타파적인 방향으로 주도적으로 미국 행정부가 이끌어 나간다는 느낌이 드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현안인 뭐 북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주도적으로 지금 현상을 바꾸기 위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느냐라는 걸 먼저 물어봐야 될 것 같다라는 그렇죠. 거죠. 예. 예. 근데 제 생각엔 그게 잘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과거랑 뭐가 다르냐? 오히려 계속 큰 문제 없이 현상 유지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이제 그 이면에는 미국도 다른 문제가 더 바쁘다는 거죠. 외교 현안만 해도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 있고 당장 예, 그리고 뭐 중동 문제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고, 중국 문제 있고, 뭐 중국 문제 간신히 이제 한국 거를 끼워줄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중국 그 통상 관련된 부분이랑 한국 관련된 한반도 문제가 별개라고 한다면 우리는 외교 정책 우선순위로도 4등 내지는 그 이하인 상황인데, 프라이어리티는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그 프라이어리티를 좀 높여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한반도의 안보 문제는 당신들이 하고 있는 대중국 정책과 이런 식으로 맞물린다라든가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아니면은 당신들의 우리 한반도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멀리 봤을 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그 전쟁과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식으로 미국의 외교 정책 프라이어리티에 엮어서 한국 문제를 좀 보도록 그렇게 해야 미국에서 주도적으로 좀 관심을 갖고 좀 들여다볼 테지. 안 그러면 한국 문제, 한반도 문제, 북한 문제만 따로 좀 시간을 내서 봐달라. 이러면 저의 그냥 생각에는 그럴 정도의 여유가 지금 미국에는 있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아니, 산업계에서도 그런 것 같긴 해요. 예. 이제 뭐 예를 들면 지난번에 한국에 왔을 때 내리자마자 평택에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갔고 또 한국을 떠날 때는 일부러 시간을 내서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도 만나고 굉장히 적극적인 우리 기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러브콜이죠. 네. 투자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결국 IRA라는 걸 뚜껑을 열어보니까 별로 신경을 안 써준 거죠. 네, 예. 이건 뭐 우리가 이제 원사이드 러브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물론 이제 산업에 이제 이 산업별로 이제 온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만 네. 이제 우리 고용의 상당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는 상당한 소외감을 느낀 게 사실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계속 미국 정가에 혹은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나 이 화이트하우스에 계속 전달을 하면서 그렇다고 막 일방적으로 또 뭐 하기도 뭐한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뭐 예, 안보라든지 뭐 이런 부분, 그렇습니다. 중국과의 관계 설정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 단계에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는 과연 이제 우리나라 회사들과 우리나라 정부 간의 조율이 얼마나 잘 돼 있는가를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저의 이제 IRA 그 상황에서의 저의 첫 번째 궁금증은 과연 현대는 이걸 먼저 알고 있었을까? 예. 먼저 알려면 어떤 일을 했었어야만 했을까? 예. 그 알고 있었으면 그걸 과연 우리 정부랑 조율을 했을까? 이런 질문들이 저는 사실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정부를 옹호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이익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저의 상식이라면 현대가 먼저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걸 인지하고 한국 정부에 도움을 요청을 하고 그리고는 정부 주도로 해서 미국 정부에 접촉을 하는 이런 이제 단계가 일반적인 단계일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런 뭐 프로토콜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프로토콜이라고 부른다면 그런 식의 그런 뭐 조율이라든가 협력이 잘 이루어졌는지는 좀 이 기회에서 한번 생각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기업들이 먼저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예. 우리 외교라든지 뭐 크게 봐서 정보라든지 이런 국가의 기능이 먼저 해서 기업을 리딩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 그렇죠. 다를 수 예, 있겠죠. 그렇죠. 어느 쪽에서 오는지 상관없지만 그래도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미국은 로비가 합법이기 때문에 로비의 주체는 회사죠. 예, 정부가 물론 할 수도 있지만. 예, 근데 예. 그래서 이제 좀 늦게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예, 근데 로비 잘한다고 합니다. 예, 평균적으로는. 예, 근데 요번에 조지아 상원은도 움직이고 뭐 알라바마도 움직이고 뭐. 예, 근데 뭐 IRA는 뭐 사실은 아주 이례적으로 급히 통과된 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저는 뭐 사실 이걸 누구 책임이라고 얘기는 절대로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예, 이렇게 급하게 부활해서 죽었던 법이 부활해서 통과되는 경우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 설정도 조금 다른 그 접근이 필요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이제 시진핑은 등소평 위에 견지해왔던 10년 임기를 깨고 개헌을 하고 사실 뭐 대관식이라고 표현할 만한 세 번째 임기를 이제 막 시작한 상황이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대관식이라는 걸 끝냈기 때문에 초기에 굉장히 큰 파워를 가지고 있을 텐데 만약에 이번 중간 선거에서 참패를 했다면 시진핑 입장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내 상대입니까? 뭐 물론 그렇죠. 말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지만 내색을 그렇게 내심으로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서프라이즈한 결과를 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분을 내가 끝까지 뭔가, 왜냐하면 어나더 4년이 또 기다리고 있을지도 그럴 수도 모르니까요. 그렇죠. 물론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 설정에도 이번 중간 선거의 놀라운 결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줄 수도 있겠구나. 예, 그 점에서 지금 이번 결과 그리고 이제 2024년에 혹시라도 이제 민주당에서 재선이 된다면은 그럼 조금 좀 안정성은 확보를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그렇겠죠. 생각은 듭니다. 지금 뭐 사실 지난 2년 동안 했던 그런 정책 기조에서 확 바뀌는 일은 없을 테니까, 그럼 뭐 대통령이 바뀐다든가 아니면 뭐 이번 의회 선거에서 어마어마하게 졌다든가 그렇지 않고서는 뭐 정책 기조의 변화는 없을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조금 몇 년은 안정적인 기조로 정책이 운영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대외 정책이든 대내 정책이든 간에 정책의 영속성을 가지면서 사실 뭐 워낙에 큰 변동성 구간이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보면 뭐 공화당을 지지하냐, 우리가 뭐 공화당을 지지한들 민주당을 지지한들 표를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뭐 그냥 정서적으로 난 민주당이 더 좋은 것 같아, 공화당이 더 좋은 것 같아, 이런 것들이야 뭐 우리가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일인데 어떤 면에서는 이게 평탄한 기간이 아니고 굉장히 급변동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기간이고 어쨌든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코비드19의 영향권 아래 또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냥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되는 것들이 궁극적으로 더 나은 선택이지 않았을까. 또 그런 민심이 미국민들로 하여금 이런 균형을 갖게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선거 이론을 보면은 뭐 선거는 이제 주로 이제 회고를 해서 이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한다. 그러니까 지난 몇 년 동안, 지난 임기 동안 과연 이 대통령이 잘했냐, 이게 이제 회고적인 투표를 한다라고 이제 하는 이론이 있고, 이제 그 반대로 아니다, 이제 전망을 하고 투표를 한다, 마치 주식 투자하듯이 그렇게 하는 이론이 있는데, 이번 선거는 회고보다는 전망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참
주가도 주식도 참 주식 진짜 몰라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매번 느끼는 거지만 선거 그 중에서도 미국 선거도 참 어렵구나 그런 생각을 전망하기가요 어렵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한번 하게 한 미국 중간 선거의 결과에 대한 이런저런 분석과 또 전망을 함께 곁들여 봤습니다. 서강대 정치외교학과의 하상응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번 신과 대화 시간에 또 새롭고 알찬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